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힘을 내요. 방금 힘을 끌어올리는 목소리였어. 억지로.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이 녹음할 때마다 피로를 강조해가지고 약간 민망한 마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게 진료 끝나고 모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다소 지쳐있는 목소리와 태도를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치 공감 능력을 다 쓰고 왔기 때문에 네, 오동훈 선생님은 오늘 믿고 갑니다. 김중훈 선생님이 되게 공감 그릇이 작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분 정도 그때부터 영혼 뵙고 없어. 나면은 공감력이 다 소진돼. 소울리스. 그래서 우리 병원 평점이 별로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제살 깎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루 3명 보는 시스템을 가야 되나? 근데 진짜로 소진된 건 허경 선생님 같아요. 지금 되게 웃는 모습이 영혼이 하나도 없고 네.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와서 역시 네, 공감 그러니까요. 능력을 다 소모한 우리 네. 청우성 선생님. 아유, 멋집니다. 아니에요. 항상 뭐 얘기하지만 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 되내면서 놀라신다고요. 오늘 제살 깎아먹기 대전인가? 자, 동훈이가 오늘 진료 제일 빨리 끝내고 뭐 네. 운동하고 와서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러게요. 환자는 또 제일 많이 봤어. 뻔하지. 짧게 봐도 제일 많이 본다. 맞아요. 좋겠다. 부럽다. 아닙니다. 부럽다. 네. 네, 징징이는 얘기 그만하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동훈입니다. 자, 오늘 어떤 시간이죠? 오늘은 언택트 시간입니다. 네, 어떤 시간인지도 소개를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메일로 계속 사연을 받고 있고요. 네, 메일로 들어온 사연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네,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네, 저희들끼리 이제 고민을 해서 네. 적절한 분석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웃어요? 적절한 분석이라 그래서. 네, 적당한 분석. 적당히 깊고 적당히 이해할 만한. 네. 네, 거기다가 언택트 시간에는 뒤에 키워드 토크, 네, 단어 하나를 정해서 조금 더 뭐 저희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죠. 네, 저는 좀 궁금해요. 저희 키워드 토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쓸데없는 쥐들 얘기하냐. 아니면은 오 재밌다. 몇 분까지인지 도움이 명시해달라. 네, 이거 좀 의견 좀 한번 댓글로 네, 아이튠즈나 오디오 클립에 남겨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진짜. 저희가 이전에 사실 정비소 하고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시절의 포맷을 사실 계속 계승을 하고 있는 코너인데 이제 다른 게 있다면 바로 그 키워드 토크죠. 그거를 하나 이제 더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나는 30분까지만 듣는다. 그러게요. 근데 그 키워드 토크 자체에 대한 피드백은 잘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우리들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 우리들 얘기에 대한 피드백들은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진료실에서 또 있었는데. 네네. 저 선생님도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야, 네. 네, 어쨌든 네, 또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뾰족하게 찌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한 번 더 사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면요. 이메일 주소 brainrich 숫자 6 gmail.com입니다. brainrich 숫자 6 gmail 구글 계정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중히 받아서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짧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5월 20일 금요일에 동해시로 갑니다. 맞다. 동해바다에 있는 동해시로. 네네. 저희 셋이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입고 갈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색깔 제가 먼저 선정해도 돼요? 뭐 입으려고? 동훈이 입을 옷이 없어서 또 이거 사러 가야 돼. 그러니까 사야 되니까.
새로. 동해와 어울리는 옷. 그래, 너 파란색 입어라. 그러니까 푸른 계열 옷이 몇 개 없어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야, 광고하는데. 죄송해요. 네. 네, 어쨌든 오프라인 현장 120명까지 진짜요? 예, 동해 시민분들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뭐 저희 내부자들 들으시는 분 중에 동해 시민만 한 12,000명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 경쟁률 100대 1 되겠네요. 진짜 제가 갑자기 걱정되네요. 그 시간이 몇 시죠? 네, 오후 2시 동해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네네. 저도 갑자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네요. 그러니까 대강당 120명 뭐 이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네. 그리고 온라인은 무제한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지. 현장 오시게. 이런 얘기 해도 오세요. 너무 농담이에요. 아직도 못 믿어요? 네, 아닙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하죠. 네. 근데 저희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동훈 선생님이 그날 이제 바다에 맞춰서 현장 상의 탈의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네, 오셔서. 드레스 코드 네, 지금 그거는 고민해야겠네요. 온라인 공개 안 한다. 오프라인만 보여준다. 오, 토할 것 같네요. 진짜. 예, 또 썰이 길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쯤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지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사연은 효경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 팟캐스트 즐겨 듣는 오래된 리치입니다. 저는 20대 대학생이에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엄마와 함께 잠을 잤는데요. 수련회나 캠프 갔을 때 외에는 늘 그래왔고 엄마도 따로 자라고 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제가 계속 같이 자도 되지? 물으면 우리 딸이 옆에 있어야 엄마도 잠이 잘 와 하세요. 막내라서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고 계속 부모님이 각방 쓰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계속 엄마와 같이 자게 되었네요. 수면 독립할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엄마랑 자고 싶어요. 혼자서 자는 게 무섭지는 않아요. 무서운 건 아니고 불면증이 있어서 잠들 때나 새벽에 깰 때 엄마한테 안기고 있으면 그나마 금방 잠들어서 더 혼자 못 자겠어요. 중학교 수련회에서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잤을 정도로 그땐 힘들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회불안 장애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우울증을 앓은 뒤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보다 더 부모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서 나이는 더 먹었는데 친구보다 오히려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성인 분리 불안인가 의존성 성격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는데 엄마의 강력한 약물치료 반대로 약물치료는 받지 못했고 주치의 선생님께는 엄마랑 같이 잔다는 이야기는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엄마가 아프시진 않을지 나중에 엄마 없이 도대체 어떻게 살지 불안한 생각이 매일 들어요. 엄마와 가끔 다투거나 혼나게 되면 외롭고 서러운 감정이 정말 강하게 들어요. 혼자 남겨진 기분이고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갈 정도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너무 엄마 옆에서 자고 싶은데 따로 자야 할지 어떨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꼭 따로 자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속 엄마 품속에서만 살 수 없으니 걱정이 커요. 선생님들 생각이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주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고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은 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비슷한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듣고 자녀분 입장에서도 들어요. 네,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같이 사는 게 계속 문제다라고 고민을 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최근에 또 30세에 가까우신 제 환자분께서 가끔 이제 무서울 때 부모님 곁에서 잔다라는 걸 가지고 저랑 좀 깊게 얘기한 최근에도 있고요. 네, 종종 듣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저도 진료실에서 좀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게 조금 늦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 본인도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시겠죠.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매일 보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엄마한테도 계속 같이 자도 되는 거지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 한켠에는 아 이거 정말 괜찮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 엄마가 아프시진 않을지 나중에 엄마 없이 도대체 어떻게 살지 불안한 생각이 매일 든다. 맞아, 매일 든다. 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고요. 참 이런 생각 하시다 보니까 불안하고 진짜 어디 가는 것도 어려우시겠다. 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든다는 분명히 이건 의미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의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떤 얘기를 드려볼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좀 진단? 지금 이분의 문제를 어떤 진단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성인 분리불안인가 의존 성격인가 싶기도 하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저는 둘 다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치의여도 이 얘기를 들으면 1번으로 그런 부분을 떠올릴 것 같고요. 매일 걱정한다. 당연히 분리불안이 있는 거고요. 성인이지만. 그리고 성인인데 분명히 성인이면은 조금 더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해서 시각이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 관계, 뭐 진로 이런 부분에 쏠려 있어야 되는데 아직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이 독립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의존성 성격을 진단할 수 있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죠. 네, 저도 뭐 지용이 형 이야기한 것처럼 의존성 성격에 대해서는 부모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혹은 뭐 낯선 장소에 가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의견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은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리불안 장애, 네, 조금 더 강력하게 네, 진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분리불안부터 좀 얘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인이 웬 분리불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울 텐데 사실 분리불안은 소아에게서 대부분 나타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어떤 병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정상 발달 중에서 한 단계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생후 10에서 18개월일 때 네, 좀 제일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이때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를 갔을 때 뭔가 놀라거나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조금 더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울거나 좀 자지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실 뭐 정상적인 반응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특별한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이게 없으면 오히려 아이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자폐성 성향을 가진 친구들, 그러니까 주변에 특별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대상의 부모와도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눈앞에서 사라져도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정말 사람이 많은 마트나 뭐 호텔 로비나 이런 곳에서 부모님하고 떨어졌는데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뭐 부모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살피는 모습들에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곤 하거든요. 네, 그 소아정신과 진료실에서는 이 분리불안이 있는지 테스트도 좀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애착 유형 보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전형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만 단독으로 입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어린 나이의 경우에는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입시를 한 다음에 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진료실을 떠나도록 하죠. 이제 부모님이 아이한테 고지를 하지 않고 이제 진료실을 떠난 거를 아이가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가지고서 애착 유형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분리불안은 뭐 생후 10에서 18개월 때 이제 제일 심하다가 보통 한 생후 24개월 정도까지 계속돼요. 네. 이 시기에 분리불안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이유가 이때 아이들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이때 생깁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네,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엄마 아빠가 저기 어디 있어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리 상황에서도 덜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네, 더 두렵다가 조금 나아지는 거죠. 네. 대상 영속성이라는 건 깍꿍놀이 하는 것처럼 이제 안 보이면 네, 다시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고, 완전히 그 분리불안이 없어지려면 대상 항상성이 생겨야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 엄마는 이런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인데 보이지 않더라도 있어 라는 그런 게 사실은 생겨야 분리불안에서 조금 더 네,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명확한 어떤 부모님의 이미지가 자리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그쵸.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고. 맞아요. 엄마의 뭐 따뜻한 손길이나 그쵸.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네. 보통 이제 유치원 가기 뭐 무서워하거나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뭐 엄마 생각해보자, 엄마가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애들이 좋아져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걸로 부족한 친구들은 뭐 엄마를 이제 연상시킬 수 있는 뭐 애착 오브젝트, 어떤 사물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고 다들 아이를 키워보시거나 주변에서 보면 알 텐데 분명 애들이 괜찮아지다가 또 이게 자극받게 되는 순간이 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가면서 이렇게 처음 분리될 때, 그리고 초등학교 가서 길게 분리되기 시작할 때. 그렇죠. 분리의 시간도 늘어나고 이제 낯선 환경에 놓일 때는 불안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금세 회복이 되죠.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럴 때 좀 적응이 안 되는 진짜 강한 아이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뭐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타고난 불안 기질이 높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 친구는 불안도가 높도록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친구의 성격의 일부, 기질의 일부로 혈압 높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더 이상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그냥 아이의 어떤 특성의 일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아이에게는 부모님과 떨어진다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는 거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더 그런 걸 불안을 크게 느끼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아이라면 사실 조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최대한 안정적인 양육을 제공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왔는데 왜 이런 불안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자책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태생부터 이렇게 그냥 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위안을 드려야죠. 이게 같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꽤 달라요. 맞아요. 네, 꽤 다르고 저희도 첫째, 둘째 다르고 저희 옛날에 여행 가셨을 때 저희 둘째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아빠. 네, 요즘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빠부터 부릅니다. 아주 크게. 근데 확실히 진짜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사실 똑같이 키운 것 같은데 첫째는 뭐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갔다 그러면은 꼭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바로 찾는데 둘째는 막 지 혼자 가요. 네, 가서 그냥 잘 놀고 있고 멀리서 그냥 봐도 네, 그냥 괜찮아서 사실 이건 갑자기 딴 얘기인데 저 저번 주인가? 네, 그 어디 공원에 놀러 갔었는데 없어져가지고 한 30분 찾은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랬겠다. 네. 진짜. 완전 패닉이 빠졌대요. 그래고 완전 뭐 어디 멀리 갔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멀리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주머니 아저씨 분께서 이제 그 데리고 있었는데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와.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너무 놀랐겠네요. 네. 진짜. 네. 야, 하여튼 첫째, 둘째가 그렇게 다르다. 네. 진짜 고생. 네, 첫째는 가라고 해도 안 가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진짜. 이렇게 그냥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불안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양육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아까 이제 대상 항상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 어떨 때는 너무 부드럽고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너무 냉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력적인 또 과격한 모습들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일관된 이미지를 통합해내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을 내재하게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지 내 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얻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엄마가 떨어지지 않고 최대한 옆에서 붙어서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분리불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의 불안이 클 때, 맞죠. 네, 또 이제 이런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이제 부모님이 아이와 떨어지는 게 불안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경우 많이 듣죠. 어디 멀리 못 가게 하고, 네, 모든 것을 조금 컨트롤하려고 하기도 하고, 네, 좀 뭐랄까 과잉, 네, 맞아요. 과잉보호를 하시다 보면 부모에게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위험한 거야라는 걸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아이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분리불안이 더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이가 성장할 여지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 중에서 하나가 도미넌트하게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네, 불안이 높은 일부 기질을 가진 친구가 또 역시나 이제 기질적으로 불안한 친구의 부모님은 또 불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불안한 부모님을 만나고 또는 뭐 좀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 이럴 때 아마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부모는 이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좀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궁금하다 싶으실 텐데 오 박사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을 드려야 되는 오 박사님은 제가 아니라 좀 네, 금쪽 상담소에 계시는 오은영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네,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에 일단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떨어뜨려 놓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네. 네,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트라우마로 이런 것들이 남게 되고 더 분리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뭐 1번은 이런 아이의 감정이 잘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거를 좀 이해하고 충분히 다독여주는 거겠죠. 이 부분이 안 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어떤 부모님이 가진 시각, 어떤 논리적인 이성 이런 것들로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다 보니까 나 당최 납득이 안 된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아이의 감정은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해주고 최대한 공감해주자. 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은 난처하고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오히려 아이에게 막 화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윽박지르고 너 왜 이래?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일단은 아이가 진정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든 한쪽의 극단적인 방향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데 절대 안 돼. 넌 들어가야 돼 하고 등 떠미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 오늘 안 되겠다 하고 빨리 철수하는 것도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가 약간의 좀 민망함과 주변의 시선을 견디면서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그대로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약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좀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데려간 다음에 진정된 다음에는 아이와 좀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생각엔 그래도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3의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은 엄마가 들어가서 누구누구 하는 거를 볼 테니까 밖에서 그러면 혼자서 저기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 교실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 엄마가 복도에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공포증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바로 그런 두려운 상황에 노출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네, 고소공포증도 2층, 3층 이렇게 조금씩 시도를 하듯이 네,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들어갔다가 네, 뭐 엄마랑 있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네, 점진적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쨌든 책에서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에 의하면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된다라는 게 대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이든 학교든 가기는 가야 된다. 그래 가지마 하면은 사실은 뭐 너무 편하죠. 아이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지만 사실 더 적응할 기회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것은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네, 저보다는 이제 그 와이프의 품을 더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어쨌든 분리되는 상황 되게 힘들어 하죠. 네, 지금도 이제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더 힘들어 하는데, 그 분리 자체를 가지고 뭐 엄마가 어떻게 될 거고 뭐 아빠랑 이런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시선을 분산시켜야 네 얘가 좋아하는 뭐 네 장난감을 준다든지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일단은 얘를 약간 혼란시키게 네, 그러니까 나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 어차피 아이들의 그 어텐션이라는 건 굉장히 네, 그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좀 옮겨서라도 그렇게 분리 상황을 좀 견뎌내는 경험을 하게 되면 네. 혼을 빼놓고 그렇죠. 그 타이밍에 싹 그렇죠. 네,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도 좀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갑자기 이제 어린이 키우기로 주제가 넘어왔는데 약간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럽시다. 성인분에게. 좋아요. 네. 일단은 이제 다시 사연자분 얘기로 돌아와서 이 분리불안 장애라는 게 사실은 성인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성인들에도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청소년기를 넘어서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분리불안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기준을 설명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리불안 장애에서 이제 이 기준이 아이들이랑 성인이랑 좀 달라요.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이 4주 이상 지속이 되면 진단할 수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을 해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총 8가지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분리불안 장애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집 또는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불안이 부적절하게 과도할 정도로 나타나며, 하여튼 이 아래 3가지 중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분리가 예상되는 상황 혹은 실제로 분리됐을 때 반복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낀다. 네. 그리고 중요한 애착 대상을 상실하거나 그들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 네. 그리고 뭔가 사고가 일어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과 분리될 거라는 그런 계속 걱정을 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이런 분리에 대한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뭐 다른 장소에 가는 걸 거부한다. 그리고 혼자 있는 상황을 되게 두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연자분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만족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계속 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걸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중요한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수련회 가셨을 때, 네, 지금도 계속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잠을 깊게 거의 뭐 셀 정도로 못 주무셨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해당할 것 같고요. 네.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네, 디테일하게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춰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좀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진단을 붙인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 대해서는 분리불안 장애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왜 이 사연자분께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그냥 역시 이제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불안 장애가 있으셨다라고 하셨고, 네. 지금 어쨌든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다니고 계시고, 네, 지금 분리불안도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안 쪽에 워낙 조금 그런 위험 회피의 그런 기질을 타고나신 분이 아니실까, 네,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네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여러 요인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머님께서도 네, 이 그냥 불안을 받아주는 쪽으로 작용하셨던 부분이 좀 크게 차지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도 어쨌든 같이 자는 거를 그냥 계속 편하게 그래 같이 자자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딸이 옆에 있어요. 엄마도 잠이 잘 와. 라고 아직까지. 그러시는 것도 그렇고, 강력한 약물 치료 반대했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과잉 보호에서 이어지는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저도 제가 진료보는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과하게 방어하시는 분들 보면 불안이 높은 것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마치 아직 어린아이처럼 여길 때 더더욱 이런 약물 치료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정신과 약을 먹인다고? 라는 식으로. 그런 어머니의 과잉보호적인 측면도 좀 결부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각방을 쓰신 지 아주 오래됐다 하셨잖아요. 네, 각방이 물론 이제 두 분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각방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보통 옆에 누가 있는 게 불편해서 혹은 소리가 좀 신경 쓰여서 그럴 수가 있는데, 몰라요. 아버지께서 그러신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머니는 옆에, 그러니까 딸인 사연자분이 계속 자도 괜찮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각방을 쓰시는데 어떤 부모님 사이에 어떤 일이 또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게 좀 추측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왔던 불안이 또 이제 이 사연자분의 불안에 한 번 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연자분이 그냥 자체적으로 가지신 불안의 기질이 작용을 했을 거고, 어머님의 요인도 분명히 있겠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생쯤 되면은 대부분은 또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에 가까운 나이기 때문에 아이가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존중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끝까지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불안이 높다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님께서. 네.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관계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지금 이 그렇죠. 사연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계를 넘겨짚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머니도 뭔가 어딘가 조금 결핍된 애착 욕구가 있고 이거를 이제 이 따님을 옆에 맞아요. 둠으로써 좀 채우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일정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쵸. 지나치게 애착이 강하게 붙어 있는 거죠. 마치 자아가 1.5인분인 것처럼 두 개가 결부되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면은 사실은 뭔가 좀 큰일이 날 것 같고 둘 다 힘드니까 버티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우리 이대로 있자.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이제 김지용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 심리적 독립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부모한테 의존하는 게 당연하죠. 아이들이 혼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부모와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나름대로 한 경험들로 자아의 힘을 발달시켜 나가고 부모의 서포트가 없이도 타인하고 관계를 맺고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심리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심리적 독립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그 동물의 세계를 가지고 좀 비유를 해요. 동물들도 자녀를 극진히 기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떠나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서로 헤어져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네, 사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이제 자기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세상은 진짜 넓은데 시선이 계속 가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말 제가 뵌 분들 떠올려 보면 성장이 정말 제한받는 거죠. 모든 대인관계, 연애, 시각이 이제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정신적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게 가정에만 머무르면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네, 이게 독립을 하지 못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나는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 시대에 부모님께 맞는 방식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금 세상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사는 방식하고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 생각대로 하다 보면 되게 괴롭게 되거나, 네, 진짜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하거나, 네,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대화 주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설명을 드리거든요. 다른 분들은 여기 오시면 어떤 얘기 하실 것 같냐. 대부분 회사 얘기, 연애 얘기, 앞으로 진로 얘기, 내 취미 얘기, 내 삶의 목적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계속해서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 마찰, 그 불안,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맞아요.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한테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이냐 아니면 그 주제에만 몰두되어 있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참 어떤 뭐 연인 생각만 해도 나한테 맞는 연인이랑 부모님이 생각할 때 네, 좋은 그런 연인, 배우자랑은 다르잖아요. 네, 독립을 해야만 좀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연자분이 이제 꺼내신 이야기는 잠자리에 분리가 되지 않았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의 심리적인 독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준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분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일단 제가 만약 주치의라면 따로 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걸 독립해야 될 건데 일단 따로 자는 거 연습, 불안해도 참고 하기. 그래서 된다는 걸 경험하셔야 되고요. 결국 집 밖에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고 일부러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엄마도 사실 이제 딸 다 키웠으면 엄마의 삶을 또 사셔야 됩니다. 네, 서로를 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거를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게, 안 그래도 지금 그 어머니가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텐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아픈 데가 한두 군데씩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요. 네, 혹은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더더욱 이런 분리를 시도해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만약에 뭐 분리가 됐을 때 어머니가 어디에 뭐 다치시거나 했다 라고 하면 내가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혹은 진짜 엄마 나 없을 때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심해지실 테니까 더 떨어지기가 어렵겠죠. 네네네. 지금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네,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 기숙사가 정말 좋은데 강제로. 네, 근데 이분한테 기숙사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들의 분리불안 장애와 마찬가지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우리 점진적으로 좀 분리 상황에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당장 떨어져 자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간 타협점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게 어린아이다라고 한다면은 엄마가 같이 자다가 엄마는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저 실제로 중고등학생 친구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시도를 해본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다 그래도 이 사연자분은 혼자 자는 게 무섭지는 않다라고 하신 게 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혼자 주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힘드신 거는 새벽에 깰 때 혹은 잠들 때 누군가 안아주면 그게 더 이제 잠이, 엄마가 안아주면 잠이 더 잘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일단 그냥 혼자서 주무시면서 네, 애착 뭐 인형이라든지 네, 담요라든지 네, 요런 거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 따뜻한 체온 같은 걸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같이 좀 시도를 해보시면 네,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어머니 옆에 자는 게 좋은 게 잠을 다시 금방 들 수 있어서 그 점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은 역시 약으로 좀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약물 치료가 주치 선생님이 이미 권유를 하신 부분들도 그렇고, 네, 쓸만하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 약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아니지만 보조적인 수단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독립을 위한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마치 우리 다리 다쳤을 때 재활할 때 목발을 짚는 것처럼 맞아요. 네, 잠시 잠깐 약의 도움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실 어머님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도 아시겠지만 성인이에요. 네, 약물 치료 원하시면은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힘들 거란 걸 알지만 네, 하시면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분께는 따로 자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아닐 수 있는데 따로 자야 하는 이유를 네, 스스로 좀 알고 그 납득하시는 게 네,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힘들겠지만 그냥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심리적 독립. 네. 연습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는 시작하셔야 될 시기다. 네. 라는 게 저희의 답변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너무 어리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네, 요즘 심리적 독립이 전반적으로 다 늦어졌습니다. 연세 드신 선생님들 얘기하실 때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 때랑 다르다. 그게 나 때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독립, 사회적인 독립을 하는 게 훨씬 더 늦어진 시기라서 네, 20살이면 아직 그렇게 늦은 시기 아니고요. 근데 이제는 시작하셔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조언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코너 키워드 토크로 넘어가 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뭔가요? 의존입니다. Dependence. 아니, 저희 방송이 또 인터내셔널 방송이다 보니까 한번 또 해봤습니다. 의존이라는 어감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문득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의존이라는 게 뭔가 당연하고 삶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인 쪽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그냥 혼자서 잘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이죠. 네. 좀 할 수도 있지, 의존.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의존 이런 얘기를 할 때 혼자서 뭔가를 다 해내야 된다는 강박이 너무 크신 분들이 네,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지 못하면 뭔가 나약한 사람, 네,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네, 더더욱 의존하는 거를 네, 뭔가 안 좋은 거, 네,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적당히 의존하는 건 좀 좋거든요. 저희 셋이 하잖아요. 서로에게 좀 의존하고 네, 있죠. 저희 병원도 다 혼자 안 하잖아. 그러게요. 저희야말로 심리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에게. 저 방송 새로 만들어야 되네. 별로 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요. 의존이 나쁜 게 아닌데 뭔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네, 정말 이렇게 전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전을 이룩해 왔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뭔가 개천용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뭔가를 또 이끌고 뭐 개척을 하고 거기서 또 한 명의 개천용 같은 사람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이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많은 개천용들이 만든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지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네가 이 역경을 이겨내고 뭔가를 이뤄야 한다. 그래서 주변을 좀 도와야 한다. 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좀 퍼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위인상이 히어로의 이미지가 혼자 이뤄내는 그렇죠. 여건이 불리함에도
그게 이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 진료실에서 물어보는 게 혼자서 그렇게 다 한 사람 누가 있냐고 주변에 다 도움 받잖아요. 네, 다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네, 정말 뭐 흔히 글쎄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스타가 떠오르는데 손흥민이 떠오르는데 손흥민 사실 아버지에게 과도할 정도로 의존하고 아버지도 과도할 정도로 애착을 기울여서 오히려 키워내셨죠. 그러니까 이제 독보적인 인물이 오히려 되었고 다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전적으로. 네. 그런데 다들 우리 사회에서 그 강요하는 이미지, 너무 당연스레 받아들여진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히 어느 정도 의지하는 것조차 다 의존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의지와 의존은 분명히 다르죠. 네. 우리가 의존을 얘기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의존이다. 네. 아니면 뭐 다른 물질이든 네. 뭐 행위든 의존을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성, 금단, 갈망.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성은 이제 똑같은 양을 사용을 해도 그 양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똑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할 때 내성이라고 하고요. 금단은 그 대상이 그 대상을 갑자기 못하게 됐을 때 막 너무 막 힘든 거,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네. 그리고 갈망, 계속해서 그걸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의존이라고 하는데 뭐 술이든 네, 어떤 뭐 커피든 사람이든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 가지고 의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의 내성, 금단, 갈망 이런 게 있어야 의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의존이라고 이름 붙이고 네, 그걸 금기시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좀 의존적인 측면이 있나요? 저는 많습니다. 저는 진짜 많죠. 네. 저는 개원을 할 때부터도 네, 개원할 때도 혼자 하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의존하는 걸 좀 편해하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혹은 뭐 물건을 산다, 라고 할 때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상황을 되게 편해합니다. 네, 규영이랑 저랑 이런 거 좀 비슷한 거 있어요. 둘 다 개원도 그렇고, 둘 다 연애한 것도 돌이켜보면은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저도 누가 메뉴 골라주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병원 점심 메뉴 제가 고른 적 거의 없어요. 집에서도 와이프가 이제 제가 말하면 짜증내요. 그다음에 맨날 아무거나 너가 먹고 싶은 거. 굉장히 무책임하시군요. 그때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도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뭐 의견을 내야 되나? 저는 실제로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넓어요. 그 스펙트럼이 제가 좋아하는 거 받아들여지는 게 넓어서 뭘 해도 사실 전 다 좋기도 한데 맞아요, 저도요. 네. 네. 물론 이거 자체도 변명일 수 있지만 저는 적당히 의존하는 거 정말 편합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 내가 다 하면 그거 에너지 왜 내가 다 써? 도우면서 살면 되지 라는 주의예요. 네. 오동훈 쌤은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어요. 저희가 그 응급실에 야간에 이제 레지던트 때 당직을 서는 시기에 응급실에서 이제 뭐 입원을 해야 될 환자가 오면은 준비해야 될 서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한두 개씩 이제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머물던 의국과 응급실의 거리가 굉장히 상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다녀오는 게 굉장히 좀 뭔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빠뜨리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면은 한 번도 부탁할 생각은 못했어요. 이거 무조건 내가 그냥 알아서 가서 처리해야지. 내가 미스낸 거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항상 갔었는데 윈년차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야 이거 똑같은 일이 있을 때 김정수 선생님 맨날 전화하던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1년차 때 저희 내가 뭐라고 전화했대? 좀 부탁드려요. 네. 이거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넉살좋게 잘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부탁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건 뭐 꼭 내가 했어야 됐나 싶어요.
네. 그거 왔다 갔다 하는 데만도 거의 20분 걸리는.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잘 세이브 해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랬구나 내가. 네. 의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시절 동훈이에겐 있었군요. 네.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를 좀 결정을 꼭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편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거나 좀 뭔가가 잘못됐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죠. 네. 그래요. 네. 저는 의존 이런 거 설명할 때 네, 가끔씩 비유해서 설명드리는데 혹시 그 문제집 풀 때 답지를 좀 보나요? 답지를 옛날에 정말 많이 봤죠. 아, 그래요? 네. 네. 동생이랑 서로 의존하면서 야, 씨발, 오늘 좀 볼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힘을 내요. 방금 힘을 끌어올리는 목소리였어. 억지로.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이 녹음할 때마다 피로를 강조해가지고 약간 민망한 마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게 진료 끝나고 모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다소 지쳐있는 목소리와 태도를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치 공감 능력을 다 쓰고 왔기 때문에 그냥 오동훈 선생님은 오늘 믿고 갑니다. 김중호 선생님이 되게 공감 그릇이 작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분 정도 그때부터 영혼 뵙고 없어. 나면은 공감력이 다 소진돼. 소울리스. 그래서 우리 병원 평점이 별로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제살 깎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루 3명 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나? 근데 진짜로 소진된 건 허경 선생님 같아요. 지금 되게 웃는 모습이 영혼이 하나도 없고 네.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와서 역시 공감 그러니까요. 능력을 다 소모한 우리 네. 창우성 선생님. 아유, 멋집니다. 아니에요. 항상 뭐 얘기하지만 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 되내면서 놀라신다고요. 오늘 제살 깎아먹기 대전인가? 자, 동훈이가 오늘 진료 제일 빨리 끝내고 뭐 네. 운동하고 와서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러게요. 환자는 또 제일 많이 봤어. 뻔하지. 짧게 봐도 제일 많이 본다. 맞아요. 좋겠다. 부럽다. 아닙니다. 부럽다. 네. 네, 징징대는 얘기 그만하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동훈입니다. 자, 오늘 어떤 시간이죠? 오늘은 언택트 시간입니다. 네, 어떤 시간인지도 소개를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메일로 계속 사연을 받고 있고요. 네, 메일로 들어온 사연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네,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네, 저희들끼리 이제 고민을 해서 네. 적절한 분석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웃어요? 적절한 분석이라 그래서. 네, 적당한 분석. 적당히 깊고 적당히 이해할 만한. 네. 네, 거기다가 언택트 시간에는 뒤에 키워드 토크, 네, 단어 하나를 정해서 조금 더 뭐 저희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죠. 네, 저는 좀 궁금해요. 저희 키워드 토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왜 쓸데없는 쥐들 얘기하냐. 아니면은 재밌다. 몇 분까지인지 도움이 명시해달라. 네, 이거 좀 의견 좀 한번 댓글로 네, 아이튠즈나 오디오 클립에 남겨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진짜. 저희가 이전에 사실 정비소 하고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시절의 포맷을 사실 계속 계승을 하고 있는 코너인데 이제 다른 게 있다면 바로 그 키워드 토크죠. 그거를 하나 이제 더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나는 30분까지만 듣는다. 그러게요. 근데 그 키워드 토크 자체에 대한 피드백은 잘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우리들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 우리들 얘기에 대한 피드백들은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진료실에서 또 있었는데. 네네. 저 선생님도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야. 네. 네, 어쨌든 또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뾰족하게 찌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한 번 더 사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면요. 이메일 주소 brainrich 숫자 6 @ gmail.com입니다. brainrich 숫자 6 gmail 구글 계정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중히 받아서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짧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5월 20일 금요일에 동해시로 갑니다. 아, 맞다. 동해바다에 있는 동해시로. 네네. 저희 셋이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입고 갈 거예요? 와, 먼저 그거부터 색깔 제가 생각도 먼저 못해봤다. 선정해도 돼요? 뭐 입으려고. 동훈이 입을 옷이 없어서 또 이거 사러 가야 돼. 그러니까 사야 되니까. 새로. 동해와 어울리는 옷. 그래, 너 파란색 입어라. 그러니까 푸른 계열 옷이 몇 개 없어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야, 광고하는데. 죄송해요. 네. 네, 어쨌든 오프라인 현장 120명까지 진짜요? 동해 시민분들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뭐 저희 내부자들 들으시는 분 중에 동해 시민만 한 12,000명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 경쟁률 100대 1 되겠네요. 진짜 제가 갑자기 걱정되네요. 그 시간이 몇 시죠? 네, 오후 2시 동해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네네. 저도 갑자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네요. 그러니까 대강당 120명 뭐 이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네. 그리고 온라인은 무제한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지. 현장 오시게. 이런 얘기 해도 오세요. 너무 농담이에요. 아직도 못 믿어요? 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저희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동훈 선생님이 그날 이제 바다에 맞춰서 현장 상의 탈의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네, 오셔서. 드레스 코드 네, 지금 그거는 고민해야겠네요. 온라인 공개 안 한다. 오프라인만 보여준다. 오, 토할 것 같네요, 진짜. 또 썰이 길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쯤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지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사연은 효경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 팟캐스트 즐겨 듣는 오래된 리치입니다. 저는 20대 대학생이에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엄마와 함께 잠을 잤는데요. 수련회나 캠프 갔을 때 외에